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터뜨렸다. 사실 진수는 아버지의 혼외자야.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성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첩의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진수는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시골 한옥 마당에서는 감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죠. 이 고요한 풍경 속에서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청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신문은 이미 여러 번 읽었을 텐데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최말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오랜 세월 가족을 돌본 주부의 손길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감자를 깎으면서도 자꾸만 창밖을 내다보는 최말순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진수야, 장 보러 나가야지. 내일 큰형이 온다고 했잖니. 최말순의 부름에 안채에서 나온 진수는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미혼인 막내 아들로 부모님과 함께 이 한옥에서 살고 있었죠. 진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스며 있었어요.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삶에 대한 무력감 같은 것이었죠. 또 형들 때문에 난리구나. 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들이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진수는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이것저것 신경 쓰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진수는 효자로 통했습니다. 박신의 막내는 정말 효성이 지극해.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도 부모 곁을 지키고 있으니 말야.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정자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곤 했어요. 특히 박노인이 지나갈 때면 부럽소, 박영감. 막내가 저리 효성스러우니 복받은 거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이런 칭찬이 달갑지 않았어요. 효자라고? 웃기지도 않네. 진수는 장을 보러 가면서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진수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엾게도 장가가도 못 가고 부모나 모시고 있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장에서 돌아온 진수는 어머니를 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수야, 너도 알잖니. 내 형들이 오면 또 그 얘기 나올 거야. 무슨 얘기요? 재산 얘기 말이다. 아버지가 요즘 그 생각만 하고 계셔.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이야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형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 집에 매여 있다는 현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죠. 그날 저녁 첫째 성운이 검은색 벤츠를 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성운은 언제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수입차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딘지 무거워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박노인은 큰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성훈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기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사도 격식적이었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성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온 고향집이지만 그의 눈에는 낡고 불편해 보이는 것들만 눈에 띄었죠.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요즘 신규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성우는 사업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시간을 아끼는 모습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차가운 인상을 남겼어요. 진수는 형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형답네.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께는 인사나 대충 하고, 둘째 민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민호는 성훈과는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소나타를 몰고 와서는 정중하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인의의 질을 강조하는 도덕적인 교사로 유명했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죠? 형님은 언제 오셨어요? 민호의 인사는 성훈보다 훨씬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늘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진수와 대화할 때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마치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수, 형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진수에게 건넨 인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혈육간이라고는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어딘지 서먹함이 묻어났어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구나라고 대답하면서도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갓 지은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고 민호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진수는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들은 부모 곁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뭐지? 이 집에서 늙어가는 기생충일 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수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성우는 사업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민호는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죠. 반면 자신은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이나 거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도 이제는 비아냥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놓으며 시계를 흘끔 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오후에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언제나 바쁜 일정을 핑계로 일찍 떠나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밥만 먹으면서 가족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서는 그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언제나 소심해졌죠. 특히 형제간의 문제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박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노인에게 집중됐죠. 최말순도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성우는 휴대폰에서 손을 떼고 민호는 젓가락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진수의 표정도 긴장으로 굳어졌죠.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할 이야기 모두가 예상하면서도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주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던 이 집안에 숨겨진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긴장이 되었거든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한옥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용기를 내는 모습이었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둘 게 있어서 그래. 성훈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박노인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아니다. 이 얘기는 언젠가 해야 할 얘기야.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질 거고. 최말순이 조심스럽게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의 눈빛 교환이었죠. 그녀의 손은 자꾸만 앞치마를 만지작거렸고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재산을 정리해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생각이다. 이 말에 새 아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성우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민호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진수는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죠. 박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하고 논밭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돈까지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 3억 정도 되더라고. 너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면 1억씩 가져가는 거지. 성훈이 잠시 계산을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야 따르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인 절차도 복잡할 텐데요. 민호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긴 하지만 좀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도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는 가정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의 결심은 굳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말썽 생기는 거보다는 지금 확실히 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정신 멀쩡할 때 해놔야지. 바로 그때 최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죠. 사실 모든 시선이 최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손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진수가 고생한 게 맞지. 여보, 막내 몫은 좀 더 줘야지.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고 민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진수는 내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만은 내 편이야. 성훈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내가 공평하다는 게 뭔지 아니? 최말순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어요. 진수는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은 각자 나가서 잘 살면서 집안일은 진수한테만 맡겨뒀잖니. 최말순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오직 우리만 돌보면서 살았어. 농사일도 다 진수가 하고 우리가 아플 때도 병원 데려다주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민호가 어머니와 큰형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형님, 일단 차분히 얘기해봐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성우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진수만 편애하세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그런 거지. 일부러 집안일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진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진정해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형들은 자기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요. 너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게 희생이라고 생각해? 내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었겠어? 현실을 좀 봐라. 이 말에 진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이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것이었죠. 형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다고요? 그럼 형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박노인이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밥상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형제 사이의 오랜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과 질투, 서운함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죠. 최말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진수는 결혼도 못하고 우리만 돌봤잖니.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야? 이 아이가 젊음을 다 바쳤는데. 성훈이 반박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끔이라도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와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효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끔? 용돈? 진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 한 번 하세요? 용돈이라고 해봤자 명절 때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게 전부잖아요. 그걸로 효도라고 해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수야, 형님도 나름 사정이 있을 거야. 사업하면서 돈 쓸 일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민호 형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라면서 이니에지 가르친다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뭘 해드렸어요? 학생들한테는 효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은 뭘 했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항상 가족 문제에서는 소극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 바빴어요. 중간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했죠. 박노인이 다시 개입했습니다. 내가 애초에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다들 조용히 해. 최말순이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여보, 진수 생각 좀 해봐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우리만 돌봤는데 나이도 이제 40이 넘었어. 진수는 어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어머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정당화되는 기분이었어요. 성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진수가 정말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진수가 발끈했어요. 형,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성훈의 의미심장한 말에 진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형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세 형제 사이에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는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은 분명히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진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형들이 뭔 수를 쓸지 모르니까 자신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성훈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아침 일찍 진수는 읍내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는 장을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죠.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법무사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진수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진수는 가족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색해서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돌봐왔는데 형들이 재산 분배에서 불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김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서류상으로 제 몫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진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위험 부담이 따르긴 합니다. 진수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위험 부담이요? 아버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라든지 상속 관련 서류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진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변호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다른 일도 했었거든요. 이런 일에는 경험이 좀 있어요. 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실 정식 법무사가 아니었어요. 과거 성훈이 사업 위기를 겪을 때 연결했던 브로커 출신이었죠.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대행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성훈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야 했었어요. 그때 성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자 이런 브로커들에게 의존했던 것이죠. 서류 조작부터 시작해서 각종 편법들을 동원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성훈과의 과거 거래를 떠올리며 시익 웃었어요. 흥미로운 가족이네요. 예전에 큰아들과도 거래한 적이 있거든요. 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가요? 네, 몇 년 전에 사업 자금 관련해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꽤 큰 건이었죠. 서류 작업이 복잡했는데 말이에요. 진수는 이 정보에 흥미를 느꼈어요. 형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형도 뭔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건가요? 그때는 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세무 쪽에서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진수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뭐든 해주겠다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상속 서류를 조작하실 생각이세요? 진수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더니 김 변호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버님 도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필적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들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게다가 어머님께서 이미 당신 편이시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머님이 증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진수는 점점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불만과 어머니의 지지, 그리고 형들에 대한 질투심이 모두 합쳐져서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진수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상속받을 금액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해주세요.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인감도장을 가져오셔야 해요. 그리고 기존 상속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요. 진수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인감도장을 슬쩍 가져왔어요.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형들이 먼저 불공정하게 굴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죠.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났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진 서류에는 진수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절반을 성훈과 민호가 나눠 갖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면 어떠세요? 어머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진수는 서류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당당하게 형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몰랐습니다. 성훈이 과거 김 변호사와 거래했던 내용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언제든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성훈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시 발목을 잡을 줄이야. 과거의 검은 거래가 진수에게 빌미가 될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수도 뭔가 꾸미고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진수는 위조된 서류를 집에 숨겨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형들이 뭔 수를 쓰든 이제 자신도 대응할 준비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더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지 며칠 만에 양쪽 모두 비밀스러운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성훈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표정도 어딘지 단단해 보였죠. 진수는 성훈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진수. 지난번 상속 얘기 말인데 제가 좀 알아본 게 있어서요.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성훈의 부름을 받고 급히 내려온 것이었어요. 형님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인가요? 성훈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요즘 어디 다녀온 곳이 있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성훈이 자신의 행적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별로 특별히 간 데는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읍내 법무사 사무실 말이야. 순간 진수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훈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노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진수야, 법무사 사무실은 왜 갔어? 진수는 당황해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냥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성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거라고? 그럼 이건 뭐지? 성훈이 꺼내든 것은 진수가 위조 의뢰한 서류의 사본이었어요. 김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것이었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볼래? 아버지 도장까지 찍어서 만든 이 서류 말이야. 최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야,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 도장을 허락 없이 썼다고? 진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증거가 있고 인정하자니 범죄를 저지른 셈이 되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훈이 몰아붙였습니다. 아니라고? 그럼 이 서류는 누가 만든 거야? 내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민호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수 형, 이건 문서 위조잖아요. 이런 걸 왜 만들었어요?
진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도 성훈의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형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몇 년 전에 사업자금 때문에 뭘 했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성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일이 들통날까봐 불안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형도 같은 사람한테 도움받았잖아요. 김 변호사한테 말이에요. 이 말에 성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진수가 김 변호사와 접촉했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거래 내용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게 다시 발목을 잡을 줄이야.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둘 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가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하지만 진수의 문서 위조를 덮어둘 수도 없었죠. 박노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무슨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최말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진수야, 정말 아버지 도장을 몰래 썼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진수는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형들이 불공평하게 하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된다는 거야?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야. 진수도 맞받아쳤어요. 그럼 형은 뭐예요? 사업자금 조달할 때 깨끗하게 했어요? 대출 서류 조작하고 허위 매출 만든 거 모르는 줄 알아요? 성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진수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김 변호사가 다 얘기해줬어요. 형이 얼마나 큰 사기를 쳤는지도 알고 있고요. 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인정하자니 자신의 체면이 깎이니까요. 바로 그때 최말순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연 것이었어요. 사실 진수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게 당연하지 않니? 모두가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젊을 때 번 돈 중 절반은 진수한테 줄 빚 같은 거야. 성훈과 민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사실 진수는 박노인이 급히 말렸습니다. 말순아, 그만해. 하지만 최말순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수십 년간 감춰온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진수는 아버지의 혼외자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훈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진수는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혼외자라고? 성훈이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말순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진수야. 그 여자가 죽고 나서 내가 키웠지. 민호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진수 형과 저희는 이복 형제라는 건가요?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말하지 못해서. 진수는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죠. 성훈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고 산 거네요? 진수는 남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진수가 반박했어요. 남이라고?
아버지가 낳은 건 똑같잖아요.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진수 형을 친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이 모두 드러나면서 더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최말순의 폭탄 선언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수십 년간 가족이라고 믿어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성훈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진수가 아버지. 혼외자가 맞아. 박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이지. 민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모르고 살았던 건가요? 진수 형은 알고 있었어요? 진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성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진수한테 재산을 더 많이 주려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네요? 죄책감 때문에? 그게 아니야. 박노인이 아들을 말렸어요. 진수도 내 아들인 건 변함없어. 피는 똑같이 섞여 있으니까. 하지만 성우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가 돼요? 정실 부인의 아들인 저희보다 첩의 아들을 더 챙기시겠다는 거예요? 진수가 발끈했습니다. 첩의 아들이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내 어미는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그럼 첩이지 뭐야. 최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훈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수 어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내가 이 아이를 키웠잖니. 민호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단 다들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성우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수, 내가 위조 서류까지 만든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버지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어. 진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자금 조달할 때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데 저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건 내 사업을 위해서였어. 하지만 너는 가족을 속이려고 한 거야. 가족? 진수가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가족 얘기를 해요? 형은 지금까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박노인이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성훈이 위조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 서류는 명백한 범죄야. 문서 위조로 고발할 수도 있어. 진수가 맞받아쳤어요. 그럼 저도 형의 사업 관련 서류 조작건을 신고할게요. 김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 모두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우는 과거의 불법 거래 때문에, 진수는 문서 위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답답해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서로 약점 잡고 싸우면 뭐가 남아요? 결국 가족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최말순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라도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30살쯤 됐을 때였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자주 올라갔지.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어. 가족들이 모두 박노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여자는 혼자 살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내가 도와주다가 그렇게 된 거지. 진수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는 몸이 많이 안 좋았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가 5살 때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진수를 데려와서 키우게 된 거야. 최말순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잃고 말았어. 그래서 진수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한 거지. 성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진수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네요. 인정은 하지만 똑같이 나눠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진수가 분노했습니다. 형은 정말 끝까지 그럴 거예요? 저도 아버지 피를 받은 건 똑같잖아요. 민호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형님과 진수 형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훈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거야. 편하게?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은 제가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오직 부모님만 모시면서 살았는데 최말순이 진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마. 하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진수는 법적으로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르잖아요. 박노인이 병상에 쓰러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식들의 싸움과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던 것이죠. 여보, 최말순이 소리쳤어요. 박노인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박노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진수가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진수는 성훈이 너무 냉정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쓰러지실 때까지 싸워야 했어요? 최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말해서 이렇게 됐네. 성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진수가 위조 서류 만든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진수도 맞받아쳤어요. 형이 저를 못살게 굴어서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동등하게 대우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병실 안에서 박노인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지만 마치 자식들의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진실이 모두 드러났지만 가족은 오히려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박노인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는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복도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성훈과 진수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민호만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최말순이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여보, 정신 차리셨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박노인은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성훈과 민호, 그리고 진수의 얼굴에서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그대로 읽혔어요. 특히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는 모습에서 가족의 균열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지? 사흘이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들 아직도 싸우고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신 건 다행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박노인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들어줘. 최말순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몸부터 추스르세요. 나중에 얘기해도 돼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쓰러지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다 보였어. 성훈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훈아, 내가 진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어. 혈육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되는 거냐? 성훈이 반박했어요. 아버지,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형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당황스럽다고 해서 첩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냐?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틀렸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진수 형을 가족으로 생각해요. 다만 갑자기 알게 되어서 혼란스러웠을 뿐이에요. 박노인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항상 중간에서만 있으려고 하는구나.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의로운 삶을 가르치면서 정작 집에서는 비겁하게 굴고. 민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저는 가족들이 화해했으면 해서. 화해?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진수가 문서 위조한 것도 알면서 말리지 않았잖니. 성훈이가 과거에 뭘 했는지도 알면서 입을 다물고 있고.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는 항상 문제를 피하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돼. 성훈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수는 문서 위조를 했고, 저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 너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는 게 가족이야. 진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형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노인이 진수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어. 나와 어머니를 돌봐준 것만으로도 말이야. 성훈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너무 냉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성훈아, 너는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놓쳤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야. 박노인은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고생 많았어. 내 잘못 때문에 평생 고생시켰네. 최말순이 눈물을 닦았어요. 여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화해하는 게 중요해요. 박노인이 다시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흩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너희가 흩어지면 내 인생은 헛된 거다. 이 말에 세 아들 모두 마음이 움직였어요.
특히 성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위조 서류 만든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민호는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가정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항상 도망만 치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박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들 같구나.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성운의 과거 불법 거래, 진수의 문서 위조, 그리고 상속 문제까지. 아버지,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가져라.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너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특히 진수는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성훈이는 과거 잘못을 정리하고 민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챙겨라. 진수가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족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가족들이 모두 박노인의 침대 주위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박노인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성우는 예전보다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고 민호도 주말마다 내려와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그날은 공식적인 재산 분배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읍내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이 자리에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법무사, 그리고 몇몇 친척들도 참석했어요.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성우는 그날 아침부터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진수의 위조 서류와 관련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했다고 해서 진수의 잘못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공청회에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진수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어요. 위조 서류를 만든 일이 들통날까봐 걱정이었지만 동시에 성운의 과거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죠. 김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이었습니다. 공청회장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박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최말수는 남편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민호는 여전히 어정쩡한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무사가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님의 재산 분배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과 논밭, 그리고 예금까지 총 3억 원 상당의 재산이 목록에 올라와 있었어요. 박노인의 뜻에 따라 세 아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의가 있습니다.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박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의인지 말씀해 보세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성운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동생 진수가 문서 위조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인감을 도용해서 허위 상속 서류를 만들었어요.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성훈이 그 카드를 꺼낸 것이었어요. 이것이 위조된 서류입니다. 진수가 자신의 상속 비율을 늘리기 위해 만든 거예요. 법무사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도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죠. 박노인이 화를 냈습니다. 성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화해했잖아. 아버지, 화해와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진수가 저지른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너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해. 그럼 나도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진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진수가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형님도 몇 년 전에 사업자금 조달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 증거예요. 이번에는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었거든요. 대출 서류 조작, 허위 매출 신고, 탈세. 이런 것들이 문서 위조보다 더 큰 범죄 아닌가요? 법무사가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난감해했어요.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성훈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고의가 아니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불공정한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민호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형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발목 잡으면 뭐가 남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쪽 모두 서로의 약점을 공개해버린 것이었죠. 성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수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편하게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야. 편하게? 진수도 맞받아쳤어요. 형님은 제가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못하고 꿈도 포기하고 부모님만 모셨는데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의 치부가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때 갑자기 최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모든 시선이 최말순에게 집중됐습니다. 진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건 변치 않아.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까지 덮어줄 순 없어. 진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보호막이던 어머니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성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진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어. 최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나는 평생 이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서까지 돈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낫겠어. 박노인도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구나.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성훈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의를 위해서. 정의? 박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과거는 감추고 진수 것만 폭로하는 게 정의냐? 진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난 그저 나도 형들처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네요. 법무사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공청회는 여기서 중단하고 법적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훈과 진수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민호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휠체어에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공청회장을 나서는 성훈과 진수의 뒷모습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닌 적처럼 보였어요. 최후의 대립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최말수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박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상실감에 말문이 막혔거든요. 공청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빨리 정리됐어요. 성훈과 진수 모두 서로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기 때문에 둘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거든요.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됐고 재산은 박노인의 원래 뜻대로 세 아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성훈은 사업상 타격을 입었고 진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박노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싸움을 지켜본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어요.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나가서 살겠어요. 최말순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진수야, 갑자기 어디로 가려고 그래?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해 보려고요. 이제 제 몫에 돈도 생겼으니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내 몫은 내 두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떠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위조 서류 만든 것도 그렇고,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진수는 부모님께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최말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수야, 가끔은 안부라도 전해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 네, 꼭 그럴게요. 진수가 집을 떠나는 날, 성훈과 민호는 와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 달 후, 박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특히 마지막까지 가족의 화해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것이 가장 안타까웠죠. 장례식 날 성훈과 민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성훈의 대답도 간단했어요. 빈소에는 박노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최말순이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문을 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진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는 도시에서 고생한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전보다 당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성훈과 민호는 진수를 바라봤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형제가 빈소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최말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러 들어갔고 빈소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정 속 박노인의 미소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성훈이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 화해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러셨죠. 진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성훈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 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형님. 위조 서류 만든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항상 중간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영정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훈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형제끼리 싸우게 해서. 진수와 민호도 따라 울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돈은 흩어져도 괜찮지만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성훈이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가 진짜 형제잖아. 민호도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성훈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진수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세 형제가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최말순도 건강해 보였어요.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성훈이 영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싸우지 않을게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그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세 형제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야, 카페는 어때? 성훈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재미있어요. 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서울 가면 꼭 들를게. 민호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형님들한테는 공짜로 커피 드릴게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형제의 모습이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한옥마당에서 세 형제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노인의 바람대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놓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가 마치 박노인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감동적인 사연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